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그 대기업 회장들이 수백억 원씩 통큰 기부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유명해진 펀드가 있죠. 바로 청년희망펀드인데요. 오늘 청년희망펀드 좀 알아보죠. 청년희망펀드. 이게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죠. 정의부터 해보시죠. 예. 예, 그 사전적 정의부터 내리면요. 예. 청년희망펀드라는 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입니다. 공익신탁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계각층의 기부가 확산돼서 청년희망펀드가 조성되면 이 기금으로 청년 구직,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졸업 후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고요. 이게 납입한 원금과 수익이 모두 기부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지 못한 대신 기부금 형식을 통한 세제 혜택만 가능합니다. 이 세제 혜택은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의 25%에 대해 소득금액의 30% 한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현재 그 국민,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공동으로 출시했고 은행에서 거래 신청서나 인터넷 통해 기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펀드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계획이 나온 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나온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날 출범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하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5일 출범했는데요. 이게 원래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간접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희망펀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 목적은 청년 취업 기회 확대,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이거 좋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런데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겠다는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관건인데요. 일단 그 청년희망재단의 황철주 이사장의 인터뷰를 요약하자면 청년 글로벌 버부상 5,000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그 인문계와 예체능계 학생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적은데 이들에게 1인당 수천만 원씩 지원해서 글로벌 보부상, 일명 청년 수출 전문가로 키운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합상사 제도와 비슷한 게 청년희망 종합상사를 일구고 이것이 성공 신화가 누적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1차로 5,000명 키우고 5,000명의 청년 일꾼이 1년에 1인당 수출 10억 원만 해도 국가적으로 5억 원 수출이 늘어나는 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략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 기부에 나선 분들 보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대의 정몽구 회장, 허창수, 박용만, 김승현.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회장들은 거의 전부 기부금을 낸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모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가입자로 등록한 이후 초기에는 큰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라든지 정의화 국회의장, 김우준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예. 류현진, 박세리, 손현재 스포츠 스타나 이승기, 주현미, 손창민 등 연예인들의 기부가 있었는데 예. 이후에 좀 뭐랄까 100억 원을 넘지 못하고 주춤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200억 원 기부하고 예. 또 사장단 임원들도 50억 원 기부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사재 털어서 150억 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450억 원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희망펀드 현판식 5일날 열렸는데 예. 8만 4천여 명이 604억 원의 기부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 계속 다른 회사들도 계속 기부금을 내고 해서요. 올해 말까지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지금 보자면 오버하는 데도 좀 있다. 그죠? 네. 네.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 직원들 실적 경쟁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이게 대기업 기부는 원래 받지 않겠다. 맨 처음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은행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1인 1좌 가입 원칙 영업점에 내려보내면서 반강제적으로 이게 펀드에 가입하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한 달간 64억 원 정도 기부됐을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어요. 그러다가 대기업 회장들이 막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조성이 된 건데. 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재계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런 무능치통을 쾌척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사내 유복을 쌓아둔 채 정작 일자리 창출을 외면한다. 이런 국민적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 애초에 목표액도 그렇고 구체적 쓰임새도 정하지 않은 채 출발했기 때문에 이 펀드가 이런 그대로 취업난 해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 의심도 많고요. 사실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1조 8천억 원 썼습니다. 예. 근데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이 펀드로 개선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단 물꼬가 트긴 텄으니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기대할 만한 거가 있죠, 그래도. 그죠? 그게 일단은 이제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지금 써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질과 양 모두 측면에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청년 고용 증대 세제 도입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과 지원책을 펼쳤지만 청년들 고용 늘었다는 소식이 없고요. 예. 주요 대기업들이 요즘 2만 명, 3만 명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 교육이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낸 돈들도 수백조 원의 사내 유복을 쌓아둔 거 그거 중에 일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결이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선이나 이벤트성 기부로 과연 청년 일자리가 해결되겠는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올해 2조 원 배당됐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115만 7천 명이고 체감 실업률이 23%예요. 예, 맞습니다. 이 청년 희망펀드 23% 좀 더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예, 더 정확하시겠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 기존 정부의 프로젝트 다른 게 별로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보부상 같은 특이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전체 물꼬를 트는 데는 쉽지 않다. 모호한 청년 희망펀드 사업 계획이 향후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일단의 계획에 아무런 현실을 타개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걸 청년들이 알게 하고 청년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이 고립감 여기 타개의 무게를 실었으면 좋겠고요. 예. 청년들 절망,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대한 무기력 때문인데 동기부여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효과 있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현재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사회로부터 먼 청년들인데요.
개인의 문제도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나면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청년 취업 대책이 단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바로 이런 데서 연유되는 것이죠. 예. 사회가 발전하는데 근본적인 발전 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발 청년들 자존감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예. 자존감 세우기가 근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효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프리미어 12 개막전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 보다 말았어요. 답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0대5로 패했지 않습니까? 한 점도 뽑지 않고. 그렇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랬죠. 이 일본의 선발 투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 이 선수에게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마운드뿐만이 아니라 이 타격과 수비에서도 일본에 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이 6이닝 동안 삼진 10개나 뽑아냈습니다. 또 이 공격에서 일본은 이 하위 타선에서 더 많은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고요. 이 수비에서도 이 유격수 사카모토 선수가 이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하기도 했고, 어제 경기만 보고서 얘기할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타니 선수 말이에요. 강속구 투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강속구 투수로 유명하면 우리 대표팀도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하고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준비를 했으면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보이지 않는 거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안타가 7개 나왔거든요. 좀 산발에 그치고 이 득점 기회에서 안타가 터지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얼마나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 빠른 공을 던졌냐 하면은 이 직구 최고 구속이 161km였었고요. 이 평균 구속이 150km대 후반이었습니다. 또 이 포크볼이 140km대 후반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야구했던 선수들은 야구 선수 한 이후로 처음 보는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빠르다는 거는 아는데 여기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4회에 김현수 선수가 처음으로 안타를 때릴 정도로 이 오타니 선수에게 좀 끌려다녔었거든요. 이 오타니 선수 투구의 하이라이트가 5회에 있었는데, 이 무사 1, 2루에서 허경민 선수가 이제 번트를 하려고 번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랬더니까 번트 해보려면 번트 해보라는 식으로 오타니 선수가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허경민 선수 번트 되다가 파울 2개 냈고요. 이어서 헛스윙 3진을 당했습니다. 이 허경민 선수에 이어서 두 타자가 계속 헛스윙 3진 당하면서 무사 1, 2루에서 우리가 이 번트 한번 제대로 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닝이 끝나버린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로 기회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점은 뽑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8회와 9회에 말루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8회에 2사 말루에서 우리 중심 타자인 김현수 선수가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난 것도 많이 아쉬웠고요. 이 9회에는 이대호, 박병호, 손아섭 선수가 연속 안타 치고 나가면서 무사 말루 기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황재균, 양의지 선수 등이 계속 안타를 뽑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무력하게
이 경기를 마무리했던 것도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죠. 근데 이 프리미어 12라는 게 이게 한 군데에서 계속 열리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2차전부터는 타이완에서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2차전에서부터 타이완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대표팀이 오늘 타이완으로 출국하고요. 모레 도미니카 공화국하고의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4위 안에 들게 되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는데 또 이 8강 토너먼트부터는 또다시 일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프로축구 얘기해보죠. 프로축구에서는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전북 현대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죠? 예. 2년 연속이네요. 예. 어제 이 전북 현대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이기고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K리그 통산 4번째 우승이고요. 예. 이 최강희 감독이 통산 최다 우승 감독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이 최강희 감독 잘 아시는 것처럼 닭공축구로 유명하죠. 예. 어제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승에 연연하기보다 이 전북만의 독특한 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최강희 감독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전북은 우승을 뛰어넘는 팀이 됐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전북에는 최강희 감독이 선수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팀에서 이 선수가 스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닭공축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닭공축구라는 확실한 컬러를 가지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닭공축구가 단순히 이 공격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이 팬들에게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의 축구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최강희 감독이 또 성적도 함께 따라오다 보니까 많은 이 팬들을 보유하게 됐는데 지금 K리그에서는 최강희라는 이름 자체가 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화 되어 있을 정도로 최강희 감독이 전북에서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2명의 스타가 축구 그라운드로 동시에 떠났죠? 예. 차두리 선수, 이천수 선수인데, 차두리 선수는 은퇴 기자회견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을 따로 또 했고요. 차두리 선수가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차두리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뛰어난 기록이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팬들의 사랑은 꾸준히 받았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바가 인기 조금 얻고 또 생활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이 마카오로 건너가서 원정 도박한 선수도 있고요. 이 동시에 여러 여자 만나다가 뒷감당이 안 돼서 문제 일으킨 선수도 많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에 비교해보면 차두리 선수가 팬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게 느낀다는 점에서 굉장히 굉장히 그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선수까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죠? 2002 한일 월드컵 스타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김병지 선수 남아 있습니다. 3명 정도요? 예. 그만큼 2002 한일 월드컵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좀 씁쓸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 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8시 31분 24초 지나고 있는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병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라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사고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포대교가 현재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 때문에 기름램프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여전히 길게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대치역에서 매봉역 쪽으로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요새 세계적인 트렌드죠. 또 셰프라는 영화까지 개봉될 정도로 먹방, 쿡방, 이거 전 세계에 아주 유행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드리는 순서,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자, 오늘도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내셨죠? 이상희 위덕대학교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모시는 분입니다. 원광대학교 이용무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거 참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전셋값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사철이서 그런지 이사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정치권에.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종로구 해화동으로 이사한다고 하죠. 예. 그리고 박진 전 의원하고도 뭐 어디 저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두 분 다 모자 쓰고 만났는데 네. 모자 쓰나 마나였어요. 그거 다 보였던 모양이에요. 두 분이 네. 외모가 특별하시니까. 아, 그 특별하죠. 예. 한 분 참 두 분 다 뭐 잘생기셨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진과 오세훈 두 사람. 이게 참 요즘 보면은 특히 이게 정치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말이 좀 새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국회의원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먹게 하면 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 종로 자체가 대한민국 대표 뭐 정치 1번지를 할 만큼 상당히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거라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제 대립이 되면 될수록 손해나는 쪽이 한 사람이 있죠. 예. 정세균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봅니다. 이 여론에 주목을 들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 종로 지역이 오세훈과 박진희 대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정세균 의원으로서는 뭔가 좀 여론에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박진 의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간의 대립에 있어서 누가 좀 덕을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박진 전 의원 덕을 보죠. 왜냐 그러면 뭐 정치 아다시피
좀 뭔가 좀 거물하고 붙는 것이 좀 낫다. 오선 전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대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박진 전 의원으로서는 오선 전 시장하고 계속 대결 구도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그러니까 박진 전 의원으로 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노원을로 가서 안철수하고 붙어주면 되는데 왜? 그 본인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3선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조직도 상당히 살아있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하고 가서 붙어주면 대권 주자로서 그러면 그 정도의 위상도 올라갈 텐데 왜 굳이 종로로 와서 나오고 붙느냐 선배하고 더구나 또 스펙하면 또 박진 의원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옥스퍼드에 뭐 또 뭐 케임브리지에 다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뭐 정말로 스펙으로는 그렇죠. 최고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사실 대권 주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높은 분인데 왜 오세훈 시장이 인기만 갖고 나한테 왔느냐라는 억장이 무너진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더 마음이 진짜 아픈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에 터줏대감인 정인봉 전 의원이 있어요. 변호사. 정말로 자유선진당으로 가셨어요. 갔다가 지금 뭐 올해 연세죠. 거기도 지금도 이제 늘 호시탐탐하게 재기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인데 거기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거기는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 정세균 의원. 정세균 의원도 요즘은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되면 나도 대권 이걸 하게 되고 시사하는 거 보면 그분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면서 좀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좀 이번에 좀 득표하는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정세균 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이나 박진 전 의원이 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로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정치적 활용도 그 대중성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은 한 지역구에 묶여서 선거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손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풀어놓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중성 가지고 이제 선거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봐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여기 이제 종로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치가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어떤 상층부의 어떤 입장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대희 전 대법관과 박진 의원 간에 소위 경선도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진짜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안대희 전 대법관 뭐 부산에 나간다 뭐 말들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사들은 많이 합니다. 자, 이 교수님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이사 가지 않습니까? 연희동으로 옮긴다. 글쎄요, 뭐 갑자기 이렇게 뉴스가 돼서 요즘에 상당히 구설수에 뭐 입방아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죠. 근데 그동안에 여의도에 이제 제일 위층에 살았었는데 상당히 큰 평수에 거기에 이제 실적이 나서 연희도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옮길 때는 이제 뭐 학교 애들 뭐 이사 이제 학교나 혹은 뭐 직장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옮기고 또 여기에 가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옮기는데 정치는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의 장래성이나 뭐 그래서 뭐 터를 보거나 길을 받는거나 이런 것들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김무성 대표가 원래 YS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랑방 정치를 많이 할 때입니다. 기자분들 다 불러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그래서 이제 뭐 김무성 대표도 저도 그때 갔었을 때 보면 정말 신발 정리했어요. 기자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오다 보면 가족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찾아오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나 또 딸이 있으면 따님이나 아들들이 정말 세수로 갈 때 불편한데 아파트는 불편하잖아요. 또 기자도 또 거기에 또 이 경비원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파트는 삐집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 가서 이제 프라이버시도 좀 보호를 하고 그리고 또 따로 기자들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권 뭐 행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용호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부총장님께 여쭤보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아파트 출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라 출신은 있어요. 빌라 출신이 있고 지금 뭐 문재인 당대표도 구기동 빌라에 살고 있고요. 그 이회창 전 총재도 아파트 빌라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빌라에 살게 되면은 대권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사실상 통계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고 그 YS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강북 지역에 아니 강북도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연희동, 그죠? 예, 연희동, 동교동. 그 다음에 최규하 전 대통령은 서교동. 야, 이쪽 지역 이게 좋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종로구 가회동. 근데 가회동은 좀 떨어져 있지만 동교동, 서교동, 연희동은 붙어 있죠. 이제 북한산 언저리 쪽에 이렇게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뭐 흔히들 이제 풍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고의 지도자 즉 대통령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론이 받쳐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흔히들 하는 얘기를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갖 얘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용적으로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문턱이 높기 때문에 또 오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기도 많이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빌라에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또 주민들도 그걸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뭐 그렇죠. 이러니까. 뭐 빌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 단독주택들을 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동네도 뭐 생각은 했겠죠. 이 어디가 또 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가. 예. 근데 집을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하태경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초현실주의적 세다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지난 8월에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교수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에 저도 정치 부자도 꽤 해보고 또 현실 정치를 많이 봤는데 이처럼 정말로 이 당을 바꾸면서 주도해서도 모르게 팩스 입당하고 나서도 또 그 반대 정당 그러니까 지금 새 정치 원래 있었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서 또 무슨 참여를 해서 이런 최근에 언론에서 정치 뭐라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근에 정말 이 막장 정치의 끝판왕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정말 저는 이분이 원래 국정원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보 최고 기관 수장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도대체 그 자리를 맡아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뭐 지역구를 옮기고 또 당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옮길 때는 적어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원칙이나 철학을 당당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침해 정도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침해까지 그런 정도의 정말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상희 부총장님께 이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니 김만복 전 원장이 입당을 했어요. 8월 달에. 오케이. 팩스로 하건 이메일로 하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당원서를 냈는데 왜 새누리당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도 어딘가 뭔가 좀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알고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그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기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런 김만복 전 원장 정도 거물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광진구로 바로 팩스를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8월 달이 소위 말하자면 현실 쪽에서 이제 책임 당원 모집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당원 모집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을 때고 이렇기 때문에 일선 이제 당협위원장이 있는 그 당협 사무실에는 그렇게 사실상 뭔가 신속하고 기민하게 사무 행정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입당 원수 보면은 김만복이니까 설마 국정원장이 했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지 않나. 그리고 그냥 그 한 장 가운데 한 장이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 같으면 제가 이제 당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잘 몰랐다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입당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뭔가 좀 기획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이 당에 대한 스탠스가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입당 원서가 팩스로 접수가 됐다. 일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열린당이니까
언제든지 평당으로 올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정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정말 몰랐을까. 근데 물론 팩스에다가 국정원장이라고 썼대는데 뭐 많이 들여다보면 국정원장이라든 이게 뭐 뭔지 모르고 넘어갔을 수는 있죠. 왜냐 그러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때예요. 팩스 번호라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몇 번호 돼야지 입당이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조직 관련자, 예를 들어서 뭐 조직부장이든 뭐 아니면 조직국장이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럴 텐데 만일 정말로 만에 하나 새누리당 관계자와 전혀 협의 없이 지금 팩스만 넣었다. 이러면 정말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협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지금까지 정치적 행태를 보면은 틀림없이 협의 없이 그냥 잡아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보기관 출신 기관장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자기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분은 워낙 특이하신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 그냥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에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위해서. 본인이 또 이거 입당한 다음에 그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당시 그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막 이럴 때 2008년도 2007년도 이 당시에도 사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비로 봤을 때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의 좀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의 돌연 사의 표명 기자회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은 뭐 총선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장관이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사퇴하는 것은 총선으로 이렇게 총선 출마로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그동안에 정종석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에 나갈 거다 그런 얘기 끊임없이 나왔고, 최근에도 본인이 이제 그 나가는 것의 여부는 대통령의 뜻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도 기자들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만두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석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왜 새누리당의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뭐 이렇게 구호를 외쳐서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나는 총선에 출마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관 처신으로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보니까 엊그저께 주말에 이 행자부라는 데가 특별 교부세를 정부가 갖고 있는 교부세를 각 시군구별로 이렇게 배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 주말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주, 물론 이번에 경주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경주에 29억을 최종 배정해 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폭탄을 사실 경주에 60억을 보냈거든요. 그게 전국의 3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조금 시점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갑작스럽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뒷맛은 개운치 않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를 물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에 기여할지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이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잖아요. 이 선거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들썩들썩 이게 자꾸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엉덩이 들썩이는 분이 많은데 자 이제 총선 앞두고 그렇게 들먹이는 분들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권해주시겠습니까? 정치 셰프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죠. 음식 얘기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정전섭 장관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하는데 이 부분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는 있을 수는 있으나 국민들한테 예의는 아닙니다.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대거 사표를 써야 되고 다시 또 대거 개각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종섭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이크를 잡고 사의를 표명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점이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청와대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종섭 장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를 뒤로 하고 정종섭 장관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를 먼저 잡고 국민들한테 나는 사의를 표명하겠다 이 얘기 자체는 순서와 예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소위 말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대통령을 이게 잘못하면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임명자가 분명히 있는데 임명권자가 있는데 임명권자 청와대에서 먼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뭐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중량급 있는 인사들 장차관들 출마설도 많이 나오고 또 오세훈 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거물급들의 인사도 정치가 많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파동이 있고 정치가 소위 말해서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맑아야. 정치권은 항상 정신 건강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런데 이 정신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학설이 됐는데요. 정신 건강에 중추기관은 뇌입니다. 이 뇌가 이 상태 자체가 유전자로 결정되는 줄 아는데 유전자 결정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먹는 이 음식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시대 정신, 그 환경, 국민에 대한 염원, 국민에 대한 희망 이걸 잘 읽어야만이 계속 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음 안정, 두 번째 집중력 향상, 세 번째 기억력 향상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필요한데 마음 안정을 위해서는 현미밥. 그다음에 그 반찬으로는 말린 가지미 조림 이런 게 참 좋아요. 뭐냐 그러면은 맛있죠. 이 좀 가위로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간장하고 고추장 넣고 조림을 해서 먹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을 안정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음식이래요. 거기다 오이 무침, 시금치 무침도 괜찮다 그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포도당이 좋답니다. 포도당이 좋던데 이제 두부찌개나 감자볶음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요. 기억력 향상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저 사람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당에서도 사람들을 선출할 때 저 사람이 과연 행적이 뭐였던가 이걸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 닭고기 같은 거 그다음에 고등어 조림 찌개 이런 것들이 도파민 성분이 있어서 좋다 그래요. 아니 이거는 11월 11일 날 수능이 있는데 우리 수능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럼요. 마음 안정도 될 수 있고 집중력 향상도 될 수 있고 기억력 향상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이 교수님은?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해주셔서 전문가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요. 밥을 많이 하면은 손을 안 넣어봐도 밥물을 나옵니다. 저는 그냥 단일한 사실은 메뉴를 가져왔는데 저도 고민을 꽤 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청어를 사실은 청어 구이 맛있지 청어도요. 그 단일 메뉴를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게 우선 기본적으로 음식은 영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붉은 육고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WHO에서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하는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영양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정치하려면 영양이 풍부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으로 참 청어가 좋다. 한 가지 이유. 두 번째는 일단 이름이 신선하잖아요. 청어. 푸를 청자예요. 그런데 정치 그러면 뭔가 혼탁하고 흙탕물 같고 또 기름기 줄을 흐르고 이런 욕심부리고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름부터 저는 아침이니까 아침 식단으로 청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음식입니다. 이 맛이 있고 영양이 있다고 해서 그냥 덥서 물었다가는 가시에 걸립니다. 정치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정치는 가다 보면 굉장히 복병도 많고 처음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실은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시가 이 생선의 가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 가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어리도 많고. 그래서 이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 내가 이 청어를 먹으면서 제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적으십시오. 이야 정말 가시 두 분의 얘기 눈에 가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눈에 가시하니까 이게 지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그 부친상 당한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두 정치 셰프와 함께했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원광대학교 이용우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월요일이 다시 시작됐네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다시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